네, 다양한 정치, 사회 이슈를 초선 의원들의 시각으로 살펴보는 초선 열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전화 토론으로 두 분 의원 만나봅니다. 허은하 국민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안녕하세요. 의원. 허은하입니다. 예, 그다음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예, 자, 두 분 토론하기 전에 잠깐 좀 안내 좀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셔서 보이는 라디오도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실 수 있고 두 분 모습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요. 오늘 황희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있는데 자, 의혹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스페인 가정유행 60만 원 생활비 그다음에 가족 명의의 계좌 46개 이런 얘기들 이제 야권 여당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인사청문회 좀 여야별로 좀 임하는 태도가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장경태 의원님. 일단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로서 직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 또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이 검증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이 보수 야당에서 해왔던 인사청문회 행태들이 묻지마 반대, 또 무조건 반대, 어차피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청문회 무용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저는 문체부가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구제 방안이라든지 또 체육인들에 대한 육성, 지금 사실 일본 올림픽도 연기가 되면서 체육인들 또한 여러 지금 각급의 소상공인 또 자영업을 하시는 체육인들도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제발 국민의힘이 국민을 생각하는 좀 정책질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님. 네, 인사청문회라는 것은 군직 후보자의 업무 수행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자질과 태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오늘 또 단독으로 5년 전에 종합소득세를 총선 직전에 냈다라는 의혹도 나왔는데요. 예. 이러한 의혹은 접어두더라도 애초에 황희 의원이 왜 문체부 장관에 지명됐는지가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도시 전문가임을 자처해서 이래온 사람이고 예. 또 문체부 장관에 앉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 정부가 공직을 어떻게 보는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예. 이번 인사는 문체부 공무원 및 모든 문화예술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문체부 장관을 역임한 도종환 의원을 위원장으로 앉혔잖아요. 예. 네.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야 할 자리에 전직 장관을 앉히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인데 예. 그만큼이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장관과 위원장과 같은 자리는 친문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문체위에 계신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예. 인사청문회에 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나저나 지금 60만 원 생활비 들으니까요. 이게 언뜻 저는 좀 다가오지 않아서 그런데 두 분은 혹시 생활비 한 달에 60만 원 족하십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님은요? 예. 저는 예. 아직 혼자 예. 살아서 그런지 예. 그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네. 계좌는 보니까 또 몇 개씩 46개. 예. 두 분 몇 개씩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4개. 4개요? 네. 10분의 1. 저는 한 6개 정도 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저랑 비슷하시네요, 두 분 다. 예. 네. 자, 오늘 하여튼 황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게 사실 일단 의혹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말 조용한 청문회가 되지는 않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 어제 대통령이 임명 제거했으니까 오늘부터는 장관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제 민주당이 야당 반발했지만 인사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했고요. 현 정부에서 28번째 장관 인사 되는 상황인데, 이 정의용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하실 말씀 두 분 다를 것 같습니다. 먼저 이번엔 허은하 의원님. 네.
그 청문회를 진행했던 조태용 의원께서 우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 되시는 분, 예. 네, 탈북 어부에 대한 강제 북송 문제 답변을 보면서 헌법도 무시하고 인도주의도 외면하고 국내법을 몰이하는 그 모습에 정말 이분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그 강하게 하시는 걸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아, 예. 기본적으로 선진 국가들이 그 민주주의를 채택하는 것은 한 명의 똑똑한 사람의 독재적인 결정보다는 그 여러 명의 훌륭한 의견을 모을 때 더 나은 결정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 역시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 인사청문회는 내각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의 독단적인 결정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의 인사결정에 무조건 동의할 가능성이 높은 여당보다는 야당의 의견에 좀 집중을 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국정 운영과 국민의 복리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칙에서 그 대통령 역시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28번이나 야당의 비판을 무시하고 인사를 결정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민주주의의 원칙의 예외적 존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 법적으로만 허용된다면 민주적 원칙을 훼손해도 된다는 심각한 착각이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를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형식적 법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나치 독일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야당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을 해야 하고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겠습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 허은하 의원님의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헛발질도 자주 하다 보면 이 국민들께서 주전 선수에서 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적행위에 대한 발언, 또 일한 해저 터널, 또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운동, 그리고 남북 간의 이 관계나 이 대북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주셨는데요. 많은 국민들께서 과연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도대체 뭘 잘못했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결정적 증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딴지와 발목 잡기였는데요. 예를 들면 이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 박근혜 정부의 통일 대박론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대북 제재 모두가 다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어찌되었건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 간의 대화와 이런 부분들을 좀 추진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국민의힘 말대로 하면 유엔의 대북 제재도 실패했고 미국의 대북 제재도 실패했습니다. 그럼 유엔도 책임지고 미국의 대통령부터 아마 정말 미국의 대통령도 국민의힘 기준에서는 인사청문회 통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 정 외교장관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지금 총비서죠. 비핵화 의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미국 국무부 그리고 국방부 모두 이제 김정은 위원장 핵 확산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반박하다시피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좀 의견이 다른 부분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김정은의 그 비핵화 의지를 믿는 것은 문재인 정권뿐인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 외로운 믿음을 혼자 지키려고 하시는지 의문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8차 대회에서 핵을 36차례나 언급을 했고 그 전술핵과 핵잠수함 개발을 지시하는 등 핵무력 고도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전 세계가 들었습니다. 이 팩트와 의도를 왜 우리 정부만 못 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믿을 것은 김정은의 말이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국제 공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할 일은 바로 이 동맹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경태 의원님은? 반박하신 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이 비핵화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상황이 종료된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아직 수립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이
이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존재로 폄하하면서 이 안 그래도 어려운 이 국제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건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외교부 장관이 최일선에서 또 이 안보실장을 했던 분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남북 간의 또 네네. 북미 간의 대화를 오히려 선도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도 아직까지는 대북 정책을 지금 수립하지 않고 있고 지금 계속 분석과 논의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반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박범계 장관이 이제 지난 일요일 그저께 첫 검찰 인사 단행했습니다.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보니까 뭐 윤석열 청장을 만나긴 했지만 뭐 의견 듣는 척, 뭐 거짓 연기를 한다, 뭐 추미애 2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허은하 의원님 같은 네. 의견이십니까? 솔직히 네. 예, 저희가 기대한 것이 없어서 평가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박 장관은 윤 총장을 두 차례나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는 척은 했지만 결국 쇼에 그쳤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성현 서울중앙지검장을 유임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국 사건이라던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 옵티머스 펀드, 채널A 사건 등 뭐 정권의 불법 관련 사건들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짓뭉개겠다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 동기이자 한때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라고 들었는데 박 장관이 또 윤 총장과 검찰을 얼마나 찍어내리게 할지 걱정이고 추미애 장관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장경태 의원님, 그 민주당은 당연히 이번에 뭐 첫 인사 존중한다. 그래서 뭐 검찰은 제 역할을 다해라. 자체 개혁 등 이렇게 이제 특히 대변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일단 정의당의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면 국민의힘의 화이트리스트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제대로 역할을 하겠다는 말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 법무부와 법무부 장관을 우습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는 조직이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볼지 우려가 되는 점들도 많았습니다. 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했던 검찰법상 절차를 모두 지켰는데요. 그러면 검찰 인사를 하는데 법무부가 검찰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개혁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안정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불필요한 논란을 또 피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안정적 조직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또 유임을 하면서 또 6개월여 남은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이 불필요한 또 여러 가지 인사이동이 있거나 더 이 파격적인 인사를 했을 경우에는 또 뭐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켰다라고 지금 저희가 대부분 검찰과 법무부 다 그렇게 그 정도는 인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어찌됐건 참 많이 못마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박범계 장관이 기자들에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 이번에 그래도 뭐 절충도 하고 윤 총장 의견도 반영을 했다는 차원에서 이를테면 예로 든 게 그 이두봉 대전지검장 유임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허은하님 뭐 네. 이런 부분은 그래도 박 장관이 윤석열 청장의 어떤 의견을 좀 반영한 걸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자체 개혁 그 의중에 대한 말씀이실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 이번에 검사장급 인사를 이제 그 소폭으로 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박 장관 입장에서는 그래도 윤 총장의 의견을 좀 뭐 반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도 일부 동의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과 행동이 많이 달랐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장경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박 장관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지금 가장 큰 관심사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뭐 본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이나 또 조상철 또 서울고검장 같은 경우는 유임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지검장과 고검장급 인사에서 당연히 이 어떻게 될지 거치가 불확실한 두 분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범계 장관은 또
굳이 또 어찌됐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하고 노력한 흔적들이 많이 보이고요. 예. 이런 과정에서 윤석열 총장이 아마도 아쉬운 게 있었다면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돼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가 불발된 점 정도가 유일하게 아쉬움일 텐데 아직까지 소위 한동훈 검사장과 또 채널A 기자와의 검언 유착 아직 수사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보다는 일단 이런 절차적 부분들 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또 판사 탄핵 얘기로 지금 여야 공방이 좀 아주 좀 계속해서 좀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대정부 질문 자리에서 이제 박범계 법무장관이 참석했는데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에 대한 성토장처럼 됐습니다. 사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좀 보십니까? 먼저 허은하 의원님.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짓말, 또 법무부 박범계 장관과 이용구 차관은 폭행 혐의, 박지원 국정원장은 네티즌 43명을 고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강이 바로 서야 할 곳들에서 일어난 일들이 정말 사실인지 좀 묻고 싶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수치스럽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좀 분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의원님들이 대법원을 찾으셨습니다. 금요일이죠. 판사 출신인 김기현 전주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첫 방문에 대법원장을 만나러 갔을 때 문은 쇠사슬과 쇠파이프로 봉쇄당했고 겨울 건물 앞에 들어간 의원들은 인해 장벽에 가로막혀서 바닥에 주저앉았던 사진이 많은 신문의 일면에 나왔습니다. 과연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지 문재인 정권의 수문장인지 의심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요. 장유태 의원님. 일단 여러 가지 이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주장하시는 게 저는 아직까지 말씀드리지만 이적행위 또 한일 또 이란 해저 터널 또 이런 대법원장 탄핵까지도 국민의힘의 헛발질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소위 대법원장과 이 소위 후배 판사와 선배 판사의 간담회를 하면서 격려 차원에서 했던 말들을 굳이 또 녹취해서 공개하고 있는 그런 판사의 부장 판사의 임상범 판사의 한심한 좀 모습도 안타까운데요. 이 과정에서도 이 사법농단에 대한 여러 가지 임상범 판사에 대한 이미 이 위헌적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6번이나 언급한다든지 전국 법관 대표자회의에서도 입법부의 역할로 할 수밖에 없다. 소위 대법원에서 판사를 징계할 수 있는 것은 정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정직받고 사법농단했던 이 판사들이 결국 이 전관이유를 받으면서 전관 변호사로서 엄청난 경제적 이익을 얻고 또 연금 다 받고 이렇게 이 소위 좋은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더 이상의 이제 역사적 단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어떤 입법부의 고민이 있고요. 대법원장으로서 만약에 예를 들면 사표를 받는다든지 그 이후에 행정적, 법적 절차를 거쳤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입법부에 대한 월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성훈 부장판사가 스스로 사법농단에 대해서 반성을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작년 총선 결과를 보고 좀 자기 신변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결국 자기의 이익이 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5월에서야 총선 이후에 4월에 총선이 있었고 5월에서야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또 녹음기를 켜놓고 들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 녹음 또한 이 30초짜리 3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90초 정도 분량인데요. 본인에게 유리한 녹취만 지금 공개를 한 것이죠. 그 녹취를 공개한 시기도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되는 그날 아침에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본인 나살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다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다. 사법농단이라는 게 결국 재판의 독립권이나 법관의 독립성, 재판 독립성들을 모두 다 침해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받았던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탄핵은 정말 안 했으면 어땠을까 오히려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또 역사의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그 야당 쪽에서는 그 대법원장 탄핵 카드 꺼내댔다 지금 좀 접은 것 같아요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 가서 뭐 1인 시위하면서 이제 요구하는 거는 뭐 자진 사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입장이 좀 약간 바뀐 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좀 허은혜 의원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어차피 탄핵을 하려고 해도 저희 뭐 소수 야당으로 탄핵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예, 지금은 이제 본인에게 맡기는 걸 그런 순간이다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던 그 뭐 녹취나 이런 부분, 지금 저희가 따지는 것은 그 사인 간의 대화에서의 거짓말과 녹취가 아닙니다. 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인적인 거짓말도 문제지만 그 거짓말을 그 사법부 수장의 입장으로 국회에 답변서로 제출한 것이 더 큰 문제거든요. 이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장 사퇴 요구하는 1인 시위 진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차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진 아마 보셨을 텐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아는 척도 없이. 예. 같은 시간에 열린 그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대표는 그 대법 간의 그 거짓말이라는 이 엄중한 상황에 이런 방구의 언급도 없었어요. 아마 떨어지는 지지율을 인식한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김명수 대법관과 그 집권 여당이 제발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이라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난 정권의 일이지만 그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요. 서울과 부산의 시장은 성추행으로 물러나고 대법원장은 거짓말로 사퇴 요구를 받는 이 비참한 현실, 이거 어떻게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될지 저희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관이 문재인 정권의 수문장이 아니라 진정한 사법부의 수장이라면 마지막 명예라도 지키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또 그 길은 자신의 과오를 좀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는 길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그 토사구팽 당하는 치욕의 결과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근데 또 뭐 이 대법원장의 사퇴 자체 가지고도 또 그 야당 내부에서는 또 조심스러워하는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미 다 나온 얘기긴 한데 뭐 새로 대법원장 뽑아야 되는데 뭐 그러면 그 인물도 결국 이제 뭐 사실은 진보 진영에서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허은하 의원님? 네, 도토리 아까 그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겠죠. 같은 비슷한 인물들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이제 그 밀어붙여 탄핵을 하는 그림보다는 예.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국민들께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의 저희의 움직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장근태 의원님. 네, 야당 네, 말씀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예.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꼭 발휘하시길 바라고요. 정말 이 개인적인 면담 과정에서 나왔던 대화를 가지고 녹취한 걸 탄핵의 사유라고 본다면 뭐 꼭 그 소신을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을 한다고 했는데 반성을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저는 오히려 양승태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처장, 임종원 차장 등의 이 사법농단의 주역들을 탄핵시키지 못했던 게 20대 국회의 실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죄를 진 겁니다. 역사적인. 그런데 21대 이제 들어와서 이걸 사표 쓰고 이거 사표나 이제 임기 만료로 임성근 판사가 도망치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단죄하고 있는 과정 또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고요. 헌법 제65조나 헌법재판소법 제48조 탄핵 사유를 봐도요. 국정 개입에 대한 의혹, 국정 개입이나 권한 남용, 뇌물수수, 횡령 등의 부정부패, 국익을 명백하게 해야 하는 행위, 직권남용에 의한 삼권분립 침해, 국가조직을 악용한 국민 탄압, 부정선거, 선거 조작 등이 탄핵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은 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의 사유라고 생각하신다고 한다면 국민을 믿고 소신을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지금 초선 열전 토론 이어가고 있는데요. 방금
그 청취자분께서요, 그 장경태 의원님한테 좀 질문 하나 지금 주셨습니다. 장 의원님. 네. 그 이제 그 야당 측의 어떤 뭐 그동안의 그 비판, 일련의 비판을 이제 비판하시면서 특히 그 사례 중에 하나로 그 일한 해저터널을 말씀하시는 자꾸 이제 한일이 아니고 일한이라고 이렇게 표시 이렇게 네. 표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고 뭐 지금 자꾸 일본에서 오히려 더 그러시네. 적극적으로 제안했고요. 원래 예. 제일 처음 나왔던 게 이 해저터널은 통일교 문선명 씨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소위 이 일본과 중국을 연결하는 대동아 공영을 하자라는 뭐 정확하게 대동아 공영은 아닙니다만 그런 의미로 예. 일한 또는 한일 해저터널 했고요. 저희가 이 소위 이 경부선은 서울과 부산을 잇는 선 아니겠습니까? 네네. 파리와 부산을 잇는 대륙철도에 이 종착지가 부산이어야 되는데 왜 굳이 도쿄로 하고 싶은 건지 전혀 경제적인 정치적인 안보상의 이익조차 없는 예. 아무런 이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고작 이게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자체가 안타깝고요. 예. 제발 오늘 10시에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침공화 특별법 국총회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제발 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터널 자체가 한국과 일본을 이어주는 이 터널 자체의 성격을 봤을 때 일본이 이거는 훨씬 유리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한일 터널이 아니고 일한 터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맞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허인님도 저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요? 예. 네. 왜 그러신지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그게 한일, 일한 이렇게 해서 예. 일본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는 프레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은 이미 각각의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 세상이고 글로벌 모두 다 네트워킹으로 연결돼서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하는 시대입니다. 예. 언제까지 각각의 나라에 대한 프레임을 씌워서 그 한 나라만 잘 살아가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조금 더 열리고 오픈되고 미래를 좀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예, 장관님. 그렇게 글로벌한 나라를 꿈꾸는 분들이 정말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사드를 배치한다든지 일본이 소부상 이 기초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한 제재를 할 때도 일본 편을 드셨는지 정말 궁금하고요. 카디즈라고 저희 비행구역 식별구역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비행기들이 넘어왔을 때 그때 대한민국의 영공이 방어가 마치 무너진 것처럼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이야기하시던 분들 얘기라고는 좀 납득이 되진 않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어느 나라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가장 유리할까, 특히 안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는 지점이다. 아니, 그리고 이란 또한 해저터널이 우리나라 안보에 유리합니까? 생각이고요. 해저터널 부분은 났을 때 기본적인 생각을 못 하시나 본데요. 네.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청취자분들께서 계속해서 날카로운 질문, 의견 주고 계신데요. 자, 계속해서 의견 주실 분들은 샵 0945번 50원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지금 두 분 허 의원과 장 의원의 토론 같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방금 전에 또 5917님께서 의견 주셨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대법원장 사퇴 1인 시위. 이거 쇼 아닌가요? 6년 임기 대법원장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또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 답변을 허은하 의원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1인 시위를 쇼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예.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저희도 사실은 청와대 앞에서 수건들이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죠. 예. 네, 1인 시위를 추위에 떨며 저희와 대화를 해달라는 1인 시위를 했는데요. 예. 그리고 대한민국에 1인 시위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평화적으로 무언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무언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거고요. 오늘도 또 다른 저희 의원이 서 있고 내일도 또 다른 의원이 서 있을 겁니다. 예. 어떻게든 대화해서 저희의 뜻을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 의원님 의견 있으세요?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잠깐 너무 개인적으로 1인 시위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예. 이 헌법기관이시고요. 제1야당의 원내대표십니다. 10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헌법적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정말 이 국민의 한 사람이 되어서 마치 아무런 이 국회의원이 신분을 내려놓고 사퇴하시고 하시면 뭐 상관이 없는데 정말 혼자 1인 시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쇼라고 보고요. 정말 저는 이 본인들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서 의정활동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한데 실제로 탄핵안을 발의하시면 됩니다. 네, 죄송한데 주호영 원내대표 혼자 1인 시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릴레이로 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릴레이로 하시는 분들이 다 헌법기관 아니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1인 시위 합니까? 헌법이 부여한 탄핵안 발의하시면 됩니다. 예, 국회의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에 찾아가도 문을 걸어 잠그고 쇠설슬과 쇠파이프로 봉쇄하는 상황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1인 시위라도 하면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오늘 초선열전 좀 토론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좀 시간이 좀 다 돼갑니다. 그래도 끝나기 전에요. 자, 청취자분 중에 9189님께서 자, 설날 다가오는데 설날 앞두고 두 위원님 서로 덕담 한마디씩 해주세요라고 좀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네. 장 의원님 먼저 덕담 한마디 하시고 끝내시죠. 일단 저는 국민의힘과 생각이 많이 다르지만 또 허인하 의원님 같이 또 젊고 또 초선으로서 소신 있는 의정활동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서로의 생각의 차이와 접점을 찾아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설 명절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우리가 국민의 눈물을 닦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허인님도 덕담 한마디 해주셔야겠습니다. 네, 저도 장경태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우선은 어찌됐든 정쟁을 하든 말다툼이 있든 싸우든 서로 다른 이념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경태 의원이 귀를 열고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틀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른 지점에서의 긍정적인 특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를 함께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덕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하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 출발새 아침 3부 마치고 잠시 뒤 4부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황보선 출발새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쉽고 유용한 경제 정보들만 골라 들려주는 경제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 발생한 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자, 우리 경제 충격 크게 받았죠. 특히 생산과 수요 위축 심각했는데, 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997년 유한위기, 우리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와 좀 비교해가면서 신속하고 그리고 적절한 대비책 마련해야 한다. 이런 의견 갖고 계시는 분, 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전화로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양호입니다. 예, 저 먼저 외환위기 때보다 지금 여러 면에서 특히 소비 수준 저하 이게 심각하죠? 네, 심각한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위기 극복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90년대 이후에 6차례 경기 수축 국면이 있었는데 거기가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 부분을 보니까 사실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외환위기였습니다. 그래서 10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발생했을 때 비교해서 40%밖에 극복을 못했고요. 그런 반면에 이제 코로나가 의외로 119라는 지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소비가 회복된 것처럼 지금 보이는데 이게 상품 군별이라든가 업종별이라든가 업태별로 보면 굉장히 이게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월 후를 지나서 소비 수준이 작년 1월 달과 비슷하게 지금 갈 수 있다는 성급한
판단은 네. 이 업태별로 업종별로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환위기 때는 이 숫자가 40%, 그다음 금융위기 때 166%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이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수출은 좀 회복세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출은 예. 5개월 후부터 이제 반등을 시작했고요. 예. 지금 10개월이 지난 이후로 봤을 때는 코로나19에서는 163이 나왔기 때문에 네. 수출은 우리가 거의 회복이 지금 다 되는 부분들로 보여지고요. 금융위기하고 비교할 때는 회복에만 금융위기 때는 한 12개월이 걸렸는데 예. 지금 수출 부분은 우리가 한 10개월 이후에 정상화 방향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 고용 동향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일로 지금 안 좋은 숫자가 나온 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의 고용 수준이거든요. 예, 예. 뭐 예를 들어서 외환 위기 같을 때는 10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10일이라는 지수밖에, 그러니까 10분의 1밖에 회복이 안 됐었는데 예. 지금 코로나는 뭐 아까 말씀드려도 수출은 좀 163까지 올라갔지만 지금 80 정도까지 예. 지금 우리가 회복을 못한 상태입니다. 네. 따라서 뭐 외환위기 때는 이걸 전체 다 회복하는데 31개월이 걸려서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한 임금 근로자의 고용 부분도 좀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정상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모든 정책의 어떤 목적지가 이 고용 확대에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뭐 선별로 지급하느냐, 그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지급하느냐, 예. 소비를 늘려야 되느냐인데 이 위기 극복 지수로만 봤을 때는 고용을 중심으로 한 아주 선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냐 이런 판단들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고용 쪽의 충격파를 볼 때 특히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게 이제 대면 서비스를 그렇죠. 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네. 예, 서비스업 쪽 회복은 좀 어떻습니까? 서비스업은 지금 아직까지 조금 100% 네.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77.9가 나왔고요. 예. 그래도 서비스업도 3개월 이후에 이제 반등을 시작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올라가는 추세에 있긴 합니다. 지금 서비스업과 비교를 해서 관공업을 보면 10개월 후에는 완전히 회복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사실 외환위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그런 숫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현재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가 지금 뭐 이 숫자만을 베이스로 해서 조언을 해드린다면 일단 고용이 늘어야 됩니다. 고용이 늘은 것이 지금 소비에 늘어나는 부분과 같이 맥을 해서 가는 부분들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뉴딜이라는 정책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뉴딜 정책이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고 그 투자가 고용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정책적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선별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해주는 재정이 쓰여지는 부분 이것이야말로 이 위기 극복의 가장 지름길이 아니겠느냐 그런 결론들을 저희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선별적 강조하셨는데 네.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지금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그렇고요. 그 다음 달 3월 안에 그 4차 지원금 지급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아직 방향성을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별과 보편을 섞어서 한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거기다가 뭐 지금 이익공유제니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지금 뭐 우리 연구원에서 만든 그런 숫자로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고용을 확대하는 부분, 고용의 확대는 기업의 투자를 선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업종별, 업체별, 산업별로 조금 차별을 두셔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어서요. 보편적인 이런 지원보다는 이번에는 경기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는 뭐 선별적인 지원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낳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방금 기업 투자 말씀하셨는데 이 기업 투자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익공유제랑은 좀 어떤 면에서는 충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제 많이 은행권이라든가 그다음 플랫폼 기업들이 이번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내고 있는데 예. 그것을 이제 피해본 분들하고 이제 나눠 갖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이번에 임시국회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쟁점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수혜봉급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예. 그다음에 초과이익은 어떻게 산정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건 이제 한국에도 굉장히 많은 해외 기업들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해외 예. IT 기업들. 예. 거기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에 이것이 국내 기업만 간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역차별이죠. 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을 어떻게 뭐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의들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특정 방향이 좀 설정은 돼 있지 않은 걸로 파악이 돼 있고요. 네네. 지금 여당 내 당내 논의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나오는 게 정부 운영기금 중에 여유자금을 조금 하고 예. 상생기금 뭐 하고 민간인 참여 등등의 일부 윤곽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 대상자를 정하느냐 이 부분부터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쓸 때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필요한 돈이 얼마인가를 만드는 그런 아주 절차상의 어떤 정확성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예, 먼저 대상부터 정해야 된다. 예,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자, 근데 이익공유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찬성 반대 목소리 뭐 혼재해 있는데 그 특히 네. 젊은 20대 그 이른바 동학개미들. 네네. 70%는 반대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유, 이건 뭐 주주 권리를 제한한다는 명분 아래서 지금 굉장히 지금 동학개미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데요. 예. 그럼 이제 이익이라는 게 사실 뭐 다 이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자기네들이 향유할 부분인데 그것을 또 다른 이유로 기업이 번 돈을 다른 곳에 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대 의견을 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형법상의 경영진이 뭐 기업이 딴 기업 외 목적에 쓴다 그러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랬을 때는 뭐 만약에 이익공유제에서 이익을 뭉터기로 떼줘서 간다 그러면 예. 지금 20대 동학개미들은 주가 하락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집단 소송까지도 우리가 불사하겠다 등등의 조금 날선 그런 시각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이왕 그 동학개미 얘기 나왔으니까 요즘 주가 좀 많이 출렁입니다. 간단히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요, 제가 주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고 다발 구간에 들어왔다고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이요? 예. 예, 왜냐면 호재들이 다 없어져. 소재가 됐어요, 장에서. 그럼 이제 악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런 외연을 넓히시는 투자보다는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를 알차게 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트렌드가 현금을 조금 더 현금 확보를 조금 더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투자자들이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에 사고 다발 구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고 다발 구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흥미진진하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출장 내려가는 길에 회사 차에서 조정호 기자가 하는 이 코너 들었습니다. 다른 조 기자랑도 케미가 좋으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K리그가 이제 오는 27일 날 개막을 합니다. 구정 연휴 끝나면 바로 시즌이다 싶은데 디펜딩 챔피언 리그 4연패 했던 전북현대 훈련장 다녀왔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김상식 감독이 새로 사령탑에 오르고 우승 DNA 여전하다. 나도 보여줄게 하던데 훈련 열기 아주 후끈한 거 느끼고 기를 받고 왔습니다. 그 야구단도 그렇지만 K리그 팀도 전원 국내 전지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차질이 여기도 많더라고요. 전북 같은 경우는 남해에서 1차 훈련 마치고 2차로 목포 가려고 원래 했는데 지자체에서 허락이 안 나서 본인들 클럽하우스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설은 너무 좋고 훌륭하지만 시즌 내내 지나는 사실 안방 같은 곳이라서 분위기 쇄신이랑 뭐 연습 경기 잡고 이런 거는 조금 아쉬움이 있나 봐요. 그래요. 어쨌든 저도 미리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나온 거 확인하고 클럽하우스 입장에서 훈련 지켜보고 왔습니다. 당연하지만 코로나 시대 뉴 노멀 취재다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자, 축구 얘기했고, 근데 어제 참 여자 배구 선수가 응급실에 실려간 소식이 있잖아요. 네, 종일 화재 논란이더라고요. 좀 조심스러운 내용인데요. 주말 밤에 배구 팬들 화들짝 놀랐습니다. 토요일 밤 12시쯤 여자 배구 스타 선수가 숙소에서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고 기사들 보면 아시겠지만 구단도 선수 이름도 안 나왔어요. 안 쓴 거죠. 처음 신고한 건 동료인데요. 경찰에 따르면 최초 내용은 선수 호흡이 미약하다 이런 얘기였고 극단적 선택을 단정할 만한 언급이나 유서 같은 거는 따로 없었다고 합니다. 선수는 지금 퇴원해서 부모님과 함께 안정을 취하고 있고 다행히 건강에 크게 이상은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은 공식 입장을 내야 하나 어제 내내 고민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괜히 더 부풀리고 확인 사살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공식 대응은 일단 안 하기로 했고요. 선수 보호가 최우선이다. 선수 살려야 되지 않냐. 심리 상태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복통 때문에 응급실 갔다 이런 해명도 나왔는데 구단은 사건 초기에 이제 너무 당황해서 대응 과정에 잘못 전달됐다 이러면서 바로 잡았고요. 선수가 최근에 여러 가지 마음고생하면서 좀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건강하게 돌아와서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도 알아도 모르는 척 거리 두기하면서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좋은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이번에는 메이저리그 얘기 좀 해볼까요? 김하성 선수가 메이저리그 이제 진출해서 기자회견 했죠? 네, 모레 이제 스프링 캠프 앞두고 11일 날 출국을 합니다. 샌디에이고와 올해 계약 기간 4+1년에 최대 3,900만 달러, 약 424억 원의 계약을 해서 모두가 깜짝 놀랐는데요. 첫 시즌 앞두고 설레는 표정으로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밝혔습니다. 주전 2루수에 자신있게 도전하겠다. 풀타임 뛰면 홈런 10개 이상 치겠다. 류현진 선배와 상대하고 싶다. 참 패기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약 마치고 사실 돌아와서 김하성 선수는 고척 스카이돔에서 친정팀 키움 선수들이랑 구슬땀 흘렸습니다. 쟁쟁한 샌디에이고 최정상급 내야진 타티스 주니어, 매니 마차도 이런 선수와 함께 한 축을 맡을 수 있을지 좀 기대가 되는데 본인은 살면서 한 번도 외야수 본 적 없고 나 이루수 꼭 하고 싶다 얘기를 했는데 키움에서 보면 사실 뜬공 받아내면서 멀티플레이어로 특별 훈련하는 모습이 부탁되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기대를 해봅니다. 양현종 선수는 계약 소식 간단하게 좀 해요. 조만간 있을 것 같은데요.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양현종 선수 신분 조회를 KBO에 요청을 해서요. 이제 공식 협상에 신호탄이 쏴졌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오늘 순서 마칠 시간 됐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